며느리가 셋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5년 동안 병원에 살다시피 했지요. 그런데 재산 이야기가 나오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강남 도곡동의 요양병원 VIP 병동은 늘 조용했습니다. 복도에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간호사들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미끄러졌습니다. 이 병원에서 돈은 늘 미리 해결된 문제였습니다. 10평이 넘는 1인실. 창밖으로는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침대 옆 사이드 테이블에는 수입 과일이 매일 새로 놓였고 간병인은 24시간 전담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이곳에서 5년째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사모님 소리만 들으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 병실은 당연한 자리였습니다. 그날도 아침 식사가 끝나고 간병인이 혈압을 재던 중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걸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에 든 태블릿을 계속 들여다보며 걷고 있었다는 것. 보호자님, 잠시 전화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간호사는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원무과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저 김순자입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차가웠습니다. 보호자님, 이번 달 병원비 입금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순자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미납이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모욕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착오겠죠. 우리 둘째 며느리가 알아서 다 처리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정까지 결제가 확인되지 않으면 병원 규정에 따라 단계별 조치가 진행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간호사는 조용히 태블릿을 들고 나갔습니다. 김순자는 침대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불안이었습니다. 간병인이 물 한 잔을 내밀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지만 손을 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선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영아, 병원비 확인 좀 해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자정까지 남은 시간은 14시간. 김순자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산타워는 여전히 또렷했지만 그녀의 시야는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자신은 환자가 아니라 결제 대상일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복도에서 카트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병인은 조용히 침대 시트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무언가 결정적으로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혈압계, 링거 거치대, 산소 포화도 측정기.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측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순자는 휴대폰을 꼭 쥐고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거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화면만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도 강아지 발소리도 없는 집. 고요했습니다. 선영은 소파에 앉아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자동이체 목록이 길게 펼쳐졌습니다. 은혜누리 케어센터 480만 원. 매달 25일 5년 동안 단 한 번도 늦지 않았던 금액. 아무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돈이었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 480만 원, 연 5,760만 원, 5년이면 2억 8,800만 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내려 다른 항목들을 봤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용돈, 명절 용돈, 병원 추가 비용, 따로 정리하지 않았던 금액들까지 더하면 3억은 훨씬 넘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일 전 호텔 뷔페 룸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증여 발표, 아파트는 첫째에게, 상가는 셋째에게. 선영의 이름은 끝까지 불리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맞벌이잖아. 애도 없고 사는데 큰돈 필요 없잖니. 시어머니의 말은 설명이 아니라 판결이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었으니까요. 선영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자동이체 관리 화면, 은혜누리 케어센터 항목 옆에 있는 작은 버튼, 손가락이 화면 위에 머물렀습니다. 몇 초가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영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아무 말 없이 자동이체 해지를 눌렀습니다. 확인 문구가 떴습니다. 정말 해지하시겠습니까? 선영은 다시 한번 확인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항목이 사라졌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선영의 인생에서 무언가가 분명히 끊어졌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어두웠고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결혼 첫 해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원했을 때 선영은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간병인을 구하겠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있는데 무슨 간병인을 써. 그 말 한마디에 선영의 3개월이 사라졌습니다. 회사는 휴직했고 병실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퇴원 후 시어머니는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진짜 친딸 같아. 그 말이 기뻤습니다. 인정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모든 일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병원비도 간병비도 용돈도 고맙다는 말은 다시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한 가지 생각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멈추지 않았고 밤은 천천히 깊어져 갔습니다. 사흘 전 가족 모임은 호텔 뷔페 룸에서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의 칠순 잔치였습니다. 룸 안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아들 내외, 둘째 아들 내외, 셋째 아들 내외. 손주들도 몇 명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랍스터와 스테이크가 놓였고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큰 며느리가 먼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모두 잔을 들었습니다. 선영도 잔을 들었지만 입에 대지는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 김순자가 손뼉을 쳤습니다. 자, 다들 잘 먹었지?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미리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그 말에 루만이 조용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오늘은 김순자 여사님의 재산 증여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85평은 장남 김민수 씨에게 증여됩니다. 큰아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상가 건물은 삼남 김민호 씨에게 증여됩니다. 셋째 아들도 인사했습니다. 선영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릴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네는 뭐 맞벌이잖아. 애도 없고 사는데 큰돈 필요 없잖니. 그리고 니네는 벌이가 있으니까 알아서 잘 살 거 아니야.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판결이었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민주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병원비는 어떻게? 그건 민준이가 계속 맡아서 하는 거지.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둘째 오빠네가 형편도 제일 좋잖아요. 큰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건데 뭐. 선영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도 선영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루마는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디저트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선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선영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역할이었다는 것을. 돈을 내는 사람, 병원비를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게 선영의 자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답은 나와 있었으니까요. 자동이체 해지 후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김순자는 침대에 앉아 아침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발신 은혜 누리케어센터 원무과. 김순자는 화면을 열었습니다. VIP 1인실 사용 중단 예정. 금일 오후 2시까지 짐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사용 중단이라는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30분 후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미납 상태에서는 1인실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김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건데? 일반 병동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4인실이 배정되었습니다. 4인실? 김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5년 동안 여기 있었어. 5년 동안 한 번도 늦은 적 없었다고. 간호사는 공손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결제가 확인되면 다시 VIP 병동으로 복귀 가능하십니다. 김순자는 침대 가장자리를 붙잡았습니다. VIP 병동에서 나간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체면의 박탈이었습니다. 이 병원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원장이 직접 나와 인사했습니다. 최고의 케어를 약속드립니다. 직원들은 여사님이라고 불렀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했습니다. 김순자는 그게 자신의 품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건 품격이 아니라 가격이었습니다. 오후 1시 간병인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에서 옷가지를 꺼내고 사이드 테이블 위에 화장품을 정리했습니다. 김순자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이 방에서 5년을 보냈습니다. 아침마다 이 창을 통해 햇살을 받았고 밤이면 야경을 보며 잠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돈이 끊기는 순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오후 2시, 휠체어가 병실 앞에 대기했습니다. 어르신, 가셔야 합니다. 김순자는 침대에서 내려와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간병인이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다른 VIP 병실 문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복도는 좁았고 소음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왁자지껄 이야기하는 소리, 환자들이 기침하는 소리, VIP 병동의 조용함은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204호입니다. 침대는 창가 쪽입니다. 4인실 안에는 이미 3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침대 사이는 커튼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숨소리까지 다 들렸습니다. 김순자는 배정받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VIP 병실의 천장은 높고 넓었습니다. 이곳은 낮고 답답했습니다. 그날 김순자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자신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4인실로 옮긴 지 이틀째 되던 날, 김순자는 MRI 촬영 일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매달 받던 검사였습니다. 오전 9시 검사실로 가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0시가 되어서야 간호사가 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MRI 검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왜? 보호자 결제 승인 미확인으로 검사가 보류되었습니다. 김순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언제 받아? 결제가 확인되면 다시 일정을 잡아드립니다. 간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점심시간. 간병인이 약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김순자는 약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거 내 약 맞아? 포장이 다른데. 내 약이 바뀌었습니다. 왜? 수입약 대신 기본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김순자는 약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전에 먹던 약은 작은 유리병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손에 든 것은 플라스틱 팩이었습니다. 오후 3시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김순자는 곧바로 물었습니다. 원장님, 제 약이 왜 바뀐 거예요? 결제 문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처방이 조정되었습니다. 효과는 똑같아요. 의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기본적인 효능은 유사합니다. 다만 수입약 대비 흡수율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된 치료가 아니잖아요. 결제가 확인되면 다시 원래 처방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김순자에게는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그 말은 치료가 아니라 값의 문제였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김순자는 약 봉투를 침대 옆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그날 밤 김순자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누군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맞은편 침대에서는 가족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VIP 병동에서는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었습니다. 김순자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숨쉬기가 답답했습니다. 병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언제든 살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대부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몸이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치료가 비용으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이건 둘째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선영. 5년 동안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김순자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엄마 좀 살려줘.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니라 자신의 비용이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용을 지불할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순자의 전담 간병인 이숙희는 말없이 짐을 쌌습니다. 5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혈압을 재고 식사를 챙기고 밤에는 곁을 지켰던 사람. 김순자는 침대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숙희 씨 어디 가는 거야? 이숙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달 급여가 아직 안 들어와서요. 그 한 문장이 김순자의 자존심을 산산이 부쉈습니다. 급여? 그게 며칠 늦은 거야? 2주 됐습니다. 김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아들한테 연락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 되세요. 이숙희는 작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도 생활이 있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병실 문을 나갔습니다. 김순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늘 웃으며 손발이 되어주던 사람이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김순자는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은 손이 닿지 않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왔을 때는 15분이 지난 후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물 좀 마시고 싶어요. 간호사는 테이블 위에 물병을 집어 컵에 따라줬습니다. 다음부터는 손 닿는 곳에 두세요. 그리고 다시 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숙희가 옆에 있었습니다. 김순자가 입술을 적시기도 전에 물을 준비해 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저녁 시간. 식사 카트가 왔습니다. 간호조무사가 트레이를 놓고 갔습니다. 식사하세요. 뚜껑을 열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김순자는 트레이를 내려다 봤습니다. 국밥 반찬 몇 가지. VIP 병동에서는 식사 메뉴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전담 영양사가 붙어서 입맛에 맞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김순자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국을 떠서 입에 넣으려다 흘렸습니다. 옆 침대 환자의 보호자가 쳐다봤습니다. 김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씻는 것도 혼자였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샤워실 앞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안에서는 혼자 하셔야 합니다. 혼자?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으시면 공용 샤워실을 이용하셔야 해요. 공용 샤워실.
김순자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샤워실 문을 열었을 때 습기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김순자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야 하나. 하지만 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호출 버튼을 눌러도 누군가 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먹는 것도 씻는 것도 더 이상 당연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김순자는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이 병원에서 자신은 돈이 있을 때만 사람이었다는 것을. 병원비 미납 3주째. 원무과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분들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추가 보증금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김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먼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연결됐습니다. 어머니. 민수야, 엄마야. 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병원에서 돈을 내래. 3천만 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현금이 없어요. 증여받은 아파트는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도 대출에 애들 학원비. 큰아들의 목소리는 짜증 섞여갔습니다. 민준이가 하던 거 계속하면 되잖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순자는 숨을 고르고 셋째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네, 어머니. 병원비 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이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타이밍이 안 좋아요. 상가 리모델링 하느라 돈이 다 묶여 있어요. 얼마나 묶였는데? 몇 억이요. 은행 대출도 받고 지인들한테도 빌렸어요. 그럼 형한테 전화해 보세요. 형이 제일 여유 있잖아요. 셋째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순자는 마지막으로 둘째 아들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엄마 전화 좀 받아라.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김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큰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정말 여유가 없어요. 둘째 내가 그동안 해온 거 있잖아요. 어머니가 민준 오빠한테 말씀하셔야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녁 무렵 셋째 며느리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둘째 오빠가 책임져야 맞는 거 아닌가요? 김순자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이 휴대폰이 유일한 연결고리였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김순자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돈은 있었습니다. 세 아들 모두 재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갑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책임은 공중에 떠 있었고 아무도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하면 되잖아. 형이 여유 있잖아. 동생 내가 해야지. 서로가 서로를 가리키며 손가락질만 했습니다. 김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세 아들을 키웠습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성공하도록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들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병실은 추웠습니다. 난방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더 추운 건 자식들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순자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뭐였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 은혜 누리 케어센터. 선영은 화면을 보고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신호음이 끊기고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보호자 책임 불이행으로 보호자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향후 환자 관련 모든 연락은 다른 보호자에게 전달됩니다. 선영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보호자 명단에서 제외. 그 말은 법적으로 더 이상 김순자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선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그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말도 없었습니다. 선영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5년치 송금 내역. 은행 거래 명세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은혜 누리 케어센터 480만 원. 매달 25일 5년간 빠짐없이. 병원 추가 비용 간병인 보너스 명절 용돈. 총액 3억 2천만 원. 그 숫자 앞에서 선영은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던 돈. 선영은 서류를 투명 파일에 넣고 증여 계획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호텔 뷔페 룸에서 받았던 서류였습니다. 변호사가 나눠준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파트 장남, 상가 3남. 선영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 서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왼쪽 3억 2천만 원의 송금 내역, 오른쪽 영원의 증여 내역.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호텔 뷔페 룸에서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준이네는 맞벌이잖아. 애도 없고 사는데 큰돈 필요 없잖니. 선영은 녹음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변호사 사무실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 상담 신청. 첨부 송금 내역 증여 계획서 녹음 파일. 이틀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방문 가능하십니까? 선영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능합니다. 화요일 오전. 선영은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5년간 월 480만 원, 연 5,760만 원, 총 2억 8,800만 원. 변호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추가 비용까지 합치면 3억이 훨씬 넘는군요. 네. 그런데 증여는 전혀 받지 못하셨고. 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과도한 책임 전가입니다. 부양 의무는 있지만 며느리에게만 모든 부담을 지우는 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영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선영은 한참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언가 끝났고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3주 후 경찰서 조사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병원 청구서, 증여 계획서, 녹음 파일. 형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5년간 매월 480만 원. 형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2억 8,800만 원. 추가 비용까지 합치면 3억 2천만 원입니다.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증여는 없습니다. 형사는 증여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장남에게 아파트, 삼남에게 상가. 차남 부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너희는 맞벌이잖아. 애도 없고 사는데 큰돈 필요 없잖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형사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이건 부양이 아니라 과도한 책임 전가에 가깝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남과 삼남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두 분 다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참고로 부양 의무는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있습니다. 특정 자녀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조사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결과는 2주 안에 통보드리겠습니다. 선영은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다음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민사로 갈 수도 있고 가족 간 합의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장남 민수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갔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경찰서요? 왜요? 부양 의무 관련 조사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셋째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너도 경찰서 연락 왔어? 응. 선영이가 신고한 것 같은데. 이거 큰일 아니야? 둘은 각각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비슷했습니다. 부양 의무는 모든 자녀에게 있습니다. 분리할 수 있습니다. 며칠 후 새 아들은 카페 개별실에서 만났습니다.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다 경찰서 가야 돼.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우리도 억울해. 민준, 니네가 한 거 우리가 뭘 알았어?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경찰 조사까지 가면 우리 다 난처해진다고. 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들 5년 동안 3억이 넘어. 그런데 증여는 형들만 받았잖아. 내가 왜 혼자 다 떠안아야 해? 셋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숫자 앞에서 모든 변명은 무력했습니다. 그날 세 형제는 서로를 보지 못한 채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6개월 후 김순자는 요양원으로 옮겼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요양원이었습니다. 병원비는 세 아들이 나눠서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원의 권고였습니다. 김순자는 2인실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산이 보였습니다. 남산타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복도에서 누군가를 마주쳤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김순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선영도 멈췄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아. 선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짧지만 단호했습니다. 선영아, 나는.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관계가 정리됐습니다. 그래도 5년 동안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선영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뒤돌아섰습니다. 김순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아. 목소리를 높여 불렀지만 선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김순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김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5년을 지웠습니다. 증여 발표를 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맞벌이잖아. 애도 없고. 그 말을 했을 때 선영의 표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김순자는 아들을 보고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선영이랑 이혼했어요. 김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혼? 네, 합의했어요. 선영이가 먼저 제안했고요. 어머니 일 때문에 우리 사이가 너무 틀어졌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선영이는 이제 완전히 떠났어요. 연락도 안 받고. 김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김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잃은 걸까? 며느리 아들의 결혼 5년간의 관계. 하지만 가장 큰 것은 선영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주쳤을 때 선영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순자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가 날아갔습니다. 자유롭게 어디론가. 김순자는 그 새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선영도 이제 자유로워졌을 거라고. 그 자유가 부러웠습니다. 요양원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김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는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